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 종일 흐리겠고 한낮에 6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눈비 소식 있는데요. 내일 눈이 내리는 곳은 5에서 10cm, 비가 오는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눈비가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빙판길 안전하게 다니시면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속가능 경제 혁신타운이 최근 빚어진 갈등을 딛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이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2월 1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66.1%, 취업자 수는 87만 6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실업률은 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이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쉼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곳곳에는 올겨울 한파 쉼터 1,690여 곳이 운영됩니다. 한파 쉼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노인시설과 편의점,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는데요. 쉼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푯말이 설치됩니다. 또 장소에 따라 의자 등의 편의시설도 비치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강원 인구 감소 12개 시군의 체류 인구는 354만 5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2개 시군 등록 인구 47만 1,000명보다 7.5배 많은 겁니다. 체류 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한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강원도청 간의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던 강원 지속가능 경제 혁신타운이 최근에 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사회적 협동조합 티움연구소의 용정순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강원 지속가능 경제 혁신타운이 어떤 취지로 조성된 공간인지 이 사업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함께 짚어주실까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을 집적하고 또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 민간 주도형 사회적 생태계 기반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 또 이 공간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들이 좀 자립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산업통상부에서 실시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사업에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 이 강원 혁신타운은 춘천이나 강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 우산동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예전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전되고 나서 거기가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약 1,780평 정도 되고 연면적으로는 한 8,890평방미터로 사회 서비스 지원 공간으로 이곳에 강원 혁신타운을 준공하게 됐죠. 네,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 경제 혁신타운 운영 방침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9월 30일에 이게 준공이 되었어요. 예. 준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 안에 입주 기업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공고가 전혀 없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심으로는 계속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질의하고 했지만 답변이 없다가 준공된 지 한 50여일 만에 지난 11월 21일에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안이 너무나 이제 얼토당토하고 황당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상지대학교 창업교육센터가 평당 22,000원 정도 하는데 비해서 여기는 그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서 이거 가지고 임대료 장사를 하려는 거냐 이러한 의문을 들게 만들고 있고요. 명칭 문제도 있거든요. 명칭 문제가 예. 지금 이제 원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됐을 때는 혁신타운인데 지속가능지원센터로 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입주 기업의 우선 대상 기업으로 강원도 미래산업 7대 분야라고 해서 반도체나 바이오나 헬스 이런 분야 자격 기준을 포함해서 이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 입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또 용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이제 입주 기업 감면 대상자의 대상 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임대료 감면 대상이 돼요. 그리고 예. 감면 비율도 50%밖에 되지 않은 것은 충남의 경우에 한 80%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보통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1인 기업이거나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에 고용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열악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고 내용이었어서 그 혁신타운의 개관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 당사자 조직이나 지원 조직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쟁점들과 관련해서 지난 3일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사회적 경제계가 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결정이 갖는 의미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 혁신타운은 사회적 기업과 지원 조직을 집적화해서 통합 지원을 위한 구축물이거든요. 공간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그 참여하는 당사자 조직들과 긴밀한 연계와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시설의 공간을 구성하고 또 공간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지속 가능한 그 혁신사원의 목적에 맞는 활용이 가능할 텐데 네. 그런 과정이 김진태 도지사 도정 들어서고 나서 이런 소통과 협의 과정이 단절되어 버리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타당성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 과정에 사회적 경제 조직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주도로 추진되었기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재공고 이전에 이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입주 기준 전반은 이제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 단절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난 간담회에서도 그동안 소통과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양측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의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과거에 그 혁신타운을 조성하기 전에 이제 그 추진단이라든가 지원단이라는 형태로 협의기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당사자 조직도 있고 지원기관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그 협의하겠다라는 그 추진단도 있었고 또 그게 용역 그 계획서 안에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과 달리 이런 혁신타운이 정말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혁신 또 이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 과정에 그 관련 기관 또는 당사자 조직들 간에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워킹 그룹이 됐던 공동 학습회가 됐던 운영 방침과 그 공간의 철학이 담긴 운영 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셨는데 특히 원주는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요즘 지역 사회적 경제의 흐름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원주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동조합이 처음 지학순 주교님의 신협을 만들고 또 장일 선생님이 그 한살림이라는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지원받는 게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전문 인력 또 사업 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들이 전면 중단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이제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정 정도 휴업 상태에 들어간 조직들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원주 지역에 있던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경우도 국고 보조 사업들이 엄청 줄어들면서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거나 또 상지대학교 안에 있는 성장지원센터의 경우도 과거에는 위탁 체제였던 것이 그 인력을 감축하면서 직영 체제로 바뀐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비영리 공익적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대폭적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원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예산도 올해 한 4억 2천 정도인데 내년에 한 7억 4천으로 2배 정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과거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낮은 수준이어서 다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좀 더 열심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 원주 지역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이미 여러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혁신타운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자칫 기능이 겹치거나 역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사자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혁신타운의 그 철학과 운영 방침에 대해서 관심을
짓지 않고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기존의 흔한 뭐 창업교육센터나 그냥 공간 임대 사업으로 그칠 우려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혁신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 주체인 강원도나 또 원주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원주시가 저는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혁신타운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당사자 조직 그리고 중간 조직들이 이제 이렇게 집적해서 그 집적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사업이나 가치들이 좀 혁신을 일으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주체들 간에 서로 충분히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고 활용해야 또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시설이나 공간, 그러니까 창업교육센터나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뭐 이런 시설이나 공간과 기능이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즉 자칫하면 이제 아랫돌 빼서 윗줄 막는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지역사회 중심의 혁신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이제 워킹그룹이나 공동학습회 뭐 이런 거, 또 지역 주민, 사회적 경제기업, 중간 지원 조직 뭐 이런 사람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혁신타운의 공간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이 집적화를 통한 혁신과 확산이라는 가치들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들의 그 버텀업 방식의 주체들의 그 활동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 당사자 주도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네, 혁신타운이 단순한 공간 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려면 결국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네, 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을 지향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공간이 시민과 기업들이 하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교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 조직들의 어떤 협업의 허브 공간이 되어야 되고 강원 원래 혁신타운이 직케어와 로컬푸드 또 사회연대 경제가 그 집약된 가치들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예. 설립 취지에 맞게 그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오랫동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동화되었던 우산동 또는 지역 소멸 또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혁신하고 또 그 혁신된 결과들의 실험이 확산되는 어떤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티움연구소의 용정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죠. 원주에 조성되는 신평 농공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네, 20여년 만에 원주에 조성되는 농공단지인 신평 농공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기업 도시내 주식회사 K2N에서 지역 주민이 함께 개발하는 신평 농공단지 기본지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입지 분석과 진행 과정, 구역 결정안, 계획 방향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날 자리에서 주민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 지역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 농공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신평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가요? 네, 신평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는 지정면 신평리 456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31만 4,075제곱미터입니다. 원주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1,300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용지를 갖추게 됩니다.
원주시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개발 계획 수립 및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2028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 및 기업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한 지형 순응형 열린 산단을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에 역시 이런 방침에 따라 열렸고 주민들은 사업 진행 시 의견 반영과 불편 최소화 등을 원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마련한 것은 원주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신평농단을 주민과 함께 만드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평농공단지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자, 횡성군이 3년 연속으로 민원 행정 분야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횡성군이 3년 연속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행정 분야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는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 노력과 민원 행정제도 운영 활동 사항 등을 점검했는데요. 횡성군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강화 및 민원 담당자 보호 등에 노력한 점과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2026년 원스톱 민원 행정 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임산부 배려 창구 운영과 복합 민원 원스톱 심의회 운영 등에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 수건 사업인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가 내년에 재착공된다고요? 네, 평창의 30년 수건 사업인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가 내년 4월 재착공됩니다. 수원여대 현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평창동여대 1층 회의실에서 평창교육관 재착공 보고회를 열고 수원여대를 방문해 이남경 총장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원여대 측은 평창 캠퍼스와 관련해 대학 평의원회와 법인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내년 1분기 시공업체를 선정, 4월 중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2016년 12월 92%의 공정률을 남기고 중단된 이후 9년 만에 진행되는 재착공입니다. 준공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평창군 약수리 1원 13만 9,454제곱미터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연면적 9,090제곱미터 규모의 평창 교육관과 수련원 건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강의실과 회의실 등의 교육시설, 구성원 쉼터, 공공기관 연수공간,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수원여대는 일부 학과를 평창으로 이전해 지역 주민 대상 전문 학사 학위 과정도 운영하기로 해 기대를 모읍니다. 네, 또 영월군이 내년 1,7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개선을 위한 제도약에 본격 나선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이 내년도 1,7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향한 본격적인 제도약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내년도의 정부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495억 원 증가한 총 1,678억 원의 국비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필요한 주요 재정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통해서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16억 원과 세광지역 관광 활성화 26억 원, 정원도시 영월조성 10억 원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한층 폭넓게 추진됩니다. 영월군은 이를 통해 문화 관광 분야 정책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54분입니다. 횡성군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2025년 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보건소 협업을 통한 통합돌봄 선순환 구축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진영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선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이번 수상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의료 요양돌봄
통합돌봄 통합지원, 즉 통합돌봄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주거개선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네. 횡성군은 이 체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보건소와 복지부서의 협업을 가장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 사례의 핵심은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치매관리, 재활 서비스와 복지부서의 돌봄 자원을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통합돌봄 대상자가 발굴되면 보건소가 현장으로 바로 찾아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통합돌봄팀의 권영남 팀장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통합돌봄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이 바로 보건소와의 협업인데요.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조사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을 세우면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지역재활중심사업, 치매관리 사업 등을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현장에 바로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보건소는 새로운 건강 취약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대상자를 보건소에 연계하면 그동안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돌봄 서비스와 의료건강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통합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다면 지금은 건강관리, 돌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효과는 훨씬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간 중복을 줄이고 서비스의 깊이를 더하는 매우 긍정적인 협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 진료 자원도 크게 확충했다고 들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횡성군은 무엇보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가는 진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통합돌봄팀 권형남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더욱더 촘촘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특히 의료기관, 복지기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신청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네, 통합돌봄 관련 소식 황진영 리포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2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